네, 이번 시간에는 수출통관 31회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세 법령상 과세물건 확정 시기와 적용 법령 시기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고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몇일 됐다고 해요. 몇일. 그러면은 그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 몇일 된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고, 보세 운송하는 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그 해당 절차를 했을 때 종료된 때가 아니고요. 보세 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신청을 하는 때, 승인을 받은 때로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바로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3번의 경우에는 주의할 게 뭐냐면 사용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각되는 물품은 매각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세율 적용 우선순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것도 이제 1순위부터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무조건적으로 1순위는 항상 우선 적용이 되는 거죠. 편입관세는 저희 3순위, 3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는 것이고, 덤핑 방지 관세는 1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 적용되는 거라서 틀렸고요. 다음 잠정세율 같은 경우는 5순위가 되고, 조정관세는 4순위. 아니죠. 4순위가 아니고 3순위가 되는 거죠. 3순위 중에서도 저희가 그 중에서 공중도덕보호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의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잠정세율은 3순위보다 더 우선 적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할당관세는 3순위고, 일반 특혜 관세는 4순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따로 있는 거죠. 3순위이긴 하지만 얘가 더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4번 국제협력관세는 2순위, 상계관세는 1순위이기 때문에 2순위가 우선 적용이 되지는 않는 거라서 4번도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사전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전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청장이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목적은 통일성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 보니까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30조죠. 여기 일방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을 때는 1개월, 그리고 나머지 방법도 1개월이고, 특수관계자들끼리 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로 가는 거죠. 맞고요. 두 번째, 이의가 있을 때는 항상 그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고요. 4번 보니까 원산지 확인 신청 같은 사전 확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처리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여기가 잘못됐죠. 그래서 저희가 잘 볼 거는 사전심사별로 처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맞는 것을 고르시오. 세액의 확정에 관련된 부분이고, 첫 번째,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과부족이 발생을 하면 세액을 정정할 수가 있고, 정정했을 때도 납부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초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가 된 이후에는 바로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보정 신청했을 때는 보정 신청한 날까지가 아니고 그 날의 다음 날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고 있고요. 3번, 여기 보니까 수정신고 할 수 있는데, 수정신고도 마찬가지인 것이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5번,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경정 청구는 과부족이 아니라 과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 4번도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일단 환급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을 하고 30일 안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한다. 맞고요. 두 번째, 수입신고 소유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즉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것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경우라면 보세공장에 반입을 해야 되죠. 그 기간이 수입신고 수리부터 1년이 맞습니다. 다음 3번,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에 있다가 재해로 멸실 변제 손상이 발생해서 가치가 하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는 관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저희가 잘 볼 거는 지정보세구역이라는 거죠. 4번 자가사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1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 안에 수출을 했을 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은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거라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자가사용 물품은 내가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바로 물품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기간이 보다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수입신고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고 수입신고 기간은 30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 보세창고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거는 입항지를 말을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특수물품에 대한 얘기하죠. 연속통관 물품이라 말을 쓰고요. 전기, 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해서 수출, 그다음에 수입을 하려는 차는 1개월을 단위로 해서 요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 신고는 공항이니까 항공기라고 한다면은 금방 오잖아요. 요거는 하루 전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세관장은 납부해야 될 물품에 대해서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할 때 수입 신고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고요. 통관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니까 즉시반출 신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즉시반출 신고를 하려면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 신고한 날부터 10일 안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관세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나오게 되고, 납부고지 방식에 따라, 그러니까 부가고지 방식에 따라서 납부고지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았던 것들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물품에 대한 통관 특례를 봤을 때 원래 특성물품 통관 특례는 저희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가사용 물품이거나 상업용 견본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 나오는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미화 200달러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 초과하는 물품, 특성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0달러, 요거는 이제 미국은 200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150에서 2000까지, 여기가 간이신고, 여기는 생략이죠. 생략이라는 것은 그 목록 통과를 말하는 것이고, 20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3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고요.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은 원칙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세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죠. 예외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수 작업은 승인 대상이긴 한데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 맞죠? 3번, 보세구역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 해체, 절단 등의 작업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폐기를 하게 됐을 때 폐기는 승인 대상이고요. 폐기하고 나서 잔존물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부과를 하죠.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통지 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발신인 선화증권 소지인 물품 수신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네,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양육항에서 수통의 선화증권 중에서, 수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통을 말을 하는 거죠. 보통은 세 통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를 하면 거부하면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선화증권은 권리증서로서 원본의 용도에 용도가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다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통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죠. 3번,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나 맞는데 뒤에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해상화물 운송장은 화물 수령증 역할을 하며 지시식으로 발행된다. 아니죠. 기명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도 가능하지 않죠. 네,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이제 골라보면 1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화증권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운송계약의 체결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수령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권리 증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계약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추정적인 증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 거죠. 2번 보면 수령증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품에 대해서 청구하면, 제시하고 청구하면 물품을 넘겨주는 권한이 있다. 여기 인도 청구권을 가진다고 나오고, 밑에 보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로서의 기능을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잘못됐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추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선화증권만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선화증권 중에서도 계약 약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다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여가지고 간이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약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생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CIF와 CIP는 모두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CIF는 최소, CIP는 최대 부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틀렸네요. 네, 최소 담보 조건이라는 것은 저희 그거 CIF만 해당되고 CIP는 최대 부보 조건인 ICCA 조건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DPU는 양하를 같이 하죠. 양하 의무까지 갖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 FCA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고, 발급받은 매도인은 반드시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인코텀즈 2020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체결 의무,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갖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희 소개문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즉 물품에 대한 권리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것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의 의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로 징수하지 않는 외국 물품을 틀린 것은 그 말인즉슨 수입의 의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 정답을 골라보면 3번이 되겠네요. 압류. 압류라는 것은 그거죠. 어떤 저희가 강제 징수를 할 때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는 게 있어요. 그거 저희가 압류라고 말을 쓰고, 압류했던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처분을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에서 매각 비용들 다 빼고 세금까지 징수한 다음에 잔액만 돌려주게 되는 거죠. 압류한 물건은 바로 징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했다더라도 압류했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했다고 해서 세관에서 무조건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해제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입의 의제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경합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특별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두 번째, 위탁을 했다고 해요. 납세 의무자는 항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위탁을 했다면 위탁자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위탁 받은 자가 아니고 위탁한 자, 위탁자가 됩니다.
3번 멸실, 폐기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보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인데 화주가 그건 한 건 아니죠.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멸실, 폐기는 저희 특허랑 종합은 운영인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은 보관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제2차 납세무자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무자가 납세무자와 보증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는 것을 고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가산요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일방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맞는 거죠. 주의할 거는 여기 그거잖아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용기에 담고 포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거를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을 한다면 가산요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하게 됐을 때는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입 후에 하는 이게 잘못됐네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IF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다 가산 요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세하면 안 되니까. 2번이 잘못됐고 3번의 경우에도 사후기속이익, 4번의 경우에는 권리사용료라고 해가지고 모두 가산 요소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15번 문제입니다. 관세부가 대척기간의 기산일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한 날이 아니고요. 요거는 수입신고 한 날이죠. 네, 수입신고 한 날부터 바로 오류가 발견되면 세관은 그 다음 날부터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부가 대척기간의 예외로서 인정이 되는데 그거는 2년이 아니고 1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3번, 잠정가격 신고하고 나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가 아니고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에서는 오류를 발견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번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바로 관세 부과 대척기간의 기산일자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 납부하는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한이 되고 그 날의 다음 날, 경과한 날 다음 날이 되는 게 맞죠? 통고 처분을 받으면 요거는 그겁니다.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정지가 아니고 중단, 고발도 중단되죠. 뒤에 맞는데 앞에가 잘못됐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이면 10년까지 가고요.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맞고요. 분할납부 기간 같은 경우는 유예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춰져 있다는 것이죠. 중단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다시 기산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 정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멈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것인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요거는 세관장 확인 대상 생략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것들은 반드시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8번 문제, 치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치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인이 신청을 해서 세관장이 이제 그 효력을 없애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치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4개 나오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요거는 치하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외국 물품 상태인 것들 있잖아요. 외국 물품 상태였던 것들은 장치 장소에서 반출 이후에는 치하할 수 없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당한 이유, 승인, 치하 맞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치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뭔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외국물품 상태였던 것들은 장치 장소에서 반출되고 나서는 치하할 수가 없어요. 자, 수입 신고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외국 물품 상태인 거잖아요. 외국 물품에 대해서 내가 수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 신고 수리가 됐는데 장치 장소에서 반출됐는데 치하를 시킨다. 그러면 밀수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반출된 이후에는 치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치하를 하는 것들은 신고한 것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신고 수리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효하다? 아니죠. 유효하지 않죠. 효력이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멸각, 폐기, 공매 뭐 쭉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국이 결정된 경우에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신고를 취하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진행이 된 거니까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수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 서베이 리포트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수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은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다. 맞고요. 특수 물품의 수출 신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3번,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해서 출항지 세관장에게 신고 자료를 전송해야 된다. 요거는 세관이 제한돼 있죠. 특정돼 있습니다. 서울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것도 접수된 시점 맞죠? 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0번 문제. 특허보세 구역 중 보세 창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세 창고를 포함해서 원래 특허보세 구역의 장치 기간은 다 10년으로, 특허기에 10년 돼 있죠. 다만 그거 있죠. 저희 전시장이랑 건설장은 그때그때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맞는 표현이고, 비축용 물품에 대해서는 장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축에 필요한 기간만큼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만큼 지원을 해준다 보시면 되는데 1년의 범위에서 관청에 정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기본값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정부 비축 물품이 아닌 나머지 있죠. 외국 물품 또는 내국 물품을 말을 하는 거라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1년 이상 계속해서 내국 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수입신고 수입 내부품은 절반이 해당하는 6개월을 말하고 있고요. 이 기간보다 짧게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치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밑에 보니까 기간 지나면 운영인 책임으로 10일 안에 반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죠. 잘 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선박용품 등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 소비했을 때는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신 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반송 의제로 보는 거죠.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세 번째, 수친을 내준 경우에도 저희가 수입의 의제 대상으로 보죠. 근데 이런 말은 아닙니다.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요거 자체가 내국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수리대랑 상관없이 내국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이 없는 부분.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가격신고와 납세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들은 예외라 볼 수 있는데 관세세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타 나중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물품들은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면입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세 가격 등과 같은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맞고요. 체납액이 10만원 미만, 원래 체납 중인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다만 소액 체납은 제외라고 하고, 그 두 가지가 바로 금액과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간의 경우에는 7일 이내라고 말을 쓰고, 금액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해당 날짜를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원부터 바로 체납으로 보는 거고,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날짜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내는 게, 부의금을 내는 게 있다고 쳤을 때 금액을 낼 때 보통은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3만 원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보통은 5만 원 다음에 10만 원 간단 말이죠. 그게 뭐 어떤 좀 관행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금액을 7만 원 내면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금액은 7만 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10만 원 미만으로 하게 됐을 때는 체납 중인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세액 심사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3번 잠정가격 신고했을 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확정된 가격을 신고해야 되고요. 세관장이 부가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 즉 납세 신고를 통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고요. 관세 법령상 서류의 보관 기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고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5년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수입 신고 관련된 거, 수입 관련된 거하고 지식재산권 관련된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송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 화물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적재 화물 목록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면 보세 창고 같은 데 들어가게 되죠. 그럼 보세 화물 반출입 신고에 관한 자료가 있게 되고, 요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보세 운송하게 되면 보세 운송 신고 자료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답을 골라보죠. 여기 보니까 정답은 요거 3번. 그렇죠. 보세 운송도 2년이거든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평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어렵지 않은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4번 문제 볼게요. 벌써 어렵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봤더니 계산하는 건데 보세 공장 얘기가 나와 있고 제품과세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품과세라는 것은 일단은 말 그대로 제품을 가지고 과세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과세되는 그 과세 가격이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외국 물품만 가지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했을 때가 문제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부 외국 물품 가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혼용 승인을 받은 게 있을 때는 전체 중에서 외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이걸 저희가 전체 중에 일부만 과세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 과세 가격을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제품 가격, 전체 가격이 요거죠. 100만 원에서 자, 한번 계산해 봐야죠. 여기 보니까 50만 원, 3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합치면은 80만 원 나오고, 여기서 지금 외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게 바로 과세 가격, 과세 표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제품 과세율인 8%를 곱하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계산해 볼까요? 80만 원에서 50만 원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8에서 50 하면은 대충 때려보면 계산이 될 겁니다. 네, 될 거고, 이걸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80분의 50 하면은 86, 48. 계산하니까 갑자기 어렵네요. 갑자기 오랜만에 수학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86, 48. 어렵네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이 하면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해보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걸로 나올 거예요. 이걸로 아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건 말고 아무튼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위선규칙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모든 운송 방식이 아닌 거니까 정답은 바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저희 항상 나오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2023년까지 봤던 거죠. 여기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저희 31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음 연도 문제 나오면 그때도 해설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문제 해설 강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